총성이 울린 그날 밤, 저는 경찰로서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불리던 도시. 그곳에서 젊은 여성 경찰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그녀를 8,667km 떨어진 낯선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배웠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도 돌아오는 나라, 경찰과 시민이 신뢰로 연결된 사회, 그리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나게 된 나라.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경찰 제복을 벗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잠깐, 지금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놀라움과 감동의 실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입니다.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고 자란 27세의 여성 경찰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담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자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게 된 특별한 여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항상 정의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그 꿈의 시작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경찰관으로 근무하셨고 언제나 원칙을 중시하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던 저는 자연스럽게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고 취리히 경찰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경찰관으로 임용되었습니다. 처음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게 경찰이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약자를 대변하며 사회의 균형을 지켜주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이상을 가슴에 품고 매일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제가 믿고 따르던 그 가치관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위스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유럽 난민 위기 이후 많은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하던 취리히 중심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약 밀매, 조직 폭력, 무기 불법 거래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단순한 범죄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갈등은 문화와 언어,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랍어 기초 수업을 듣고 이민자 커뮤니티와의 대화를 위한 문화 이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경찰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민자든 원주민이든 범죄자든 피해자든 저는 사람의 존엄성과 법 앞에 평등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는 달랐습니다. 거리에서 시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느껴지는 냉소와 불신의 시선은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일부 동료 경찰들마저도 점점 극단적인 사고방식으로 흘러갔고 저의 노력은 종종 조롱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이상주의자라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경멸처럼 들리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 자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제 직업이 오히려 법과 정의 사이의 괴리를 가장 많이 느끼게 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마주한 것은 어린 시절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의 소음과 총성, 무기력한 피해자들, 절망적인 눈빛들, 그리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무뎌지고 피로해진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저는 제 정체성마저 잃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던 제 자리가 이제는 사람들과의 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경찰이라는 존재.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속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제 믿음은 회의로 변했습니다. 저는 결국 무기한 휴직을 신청했고 다시는 예전처럼 제복을 입고 거리로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매일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상담사와의 만남조차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상담사께서 조심스럽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아, 때로는 전혀 다른 환경에 몸을 맡기는 것이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낯선 곳에서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곳이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니 생전 가본 적도 관심조차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잠시뿐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생전 처음 마주한 낯선 풍경과 언어,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과연 이곳이 제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 도심의 풍경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빌딩과 전통 가옥이 공존하고 거리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늦은 밤에도 여성들이 혼자서 편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더 이상 보기 어려웠던 장면이었습니다. 치안이란 단지 범죄율의 수치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문제임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숙소 근처 카페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에 여권과 신용카드, 소지금이 모두 들어있었기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았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김준호 경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저를 반겨주었고 상황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갑이 돌아올 확률 한국에서는 꽤 높습니다. 분실물 접수 먼저 도와드릴게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위스였다면 벌써 신고 절차가 복잡하게 늘어졌을 텐데 이곳에서는 순식간에 일 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틀 뒤 실제로 제 지갑이 그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빠지지 않은 채 한 청년이 근처 경찰서에 습득물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김준호 경위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는 국제경찰협력부서에서 일하고 있었고 저의 전 직업을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 서울경찰청 시스템도 구경해 보시겠어요? 외국 경찰관 출신 분이시니까 참고가 되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저는 서울경찰청을 방문하게 되었고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범죄 예측 시스템, 실시간 CCTV 통합 관제센터, 시민 참여형 안전 프로그램까지 제가 경험했던 스위스 경찰 조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시민 친화적인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관들과 시민들 사이의 신뢰가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고 함께 안전을 만들어가는 파트너처럼 보였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경찰 시스템이 있었다면 제가 경험했던 그 사건들도 다르게 끝날 수 있었을 텐데 그날 밤 준호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처음으로 제 과거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트라우마, 죄책감, 그리고 스위스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까지 그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 때문에 다친 시민이 있었고 그 일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었죠. 하지만 그때 선배 경찰관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그 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위로받은 적이 없었던 저에게 그 말은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서울의 여러 곳을 다니며 조금씩 한국 문화를 체험해 나갔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조용한 한옥 골목길 산책, 그리고 준호 씨와 함께한 템플스테이에서의 명상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불안을 조용히 달래주었습니다. 템플스테이 마지막 날, 저는 스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제 과거가 저를 계속 붙잡고 놓아주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입니다. 미운 기억일수록 더 부드럽게 품으세요. 그러면 어느새 그 고통은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않았고 그저 제 안에 존재하는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안에 평온이라는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이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 저는 더 이상 여행자가 아닌 머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치유였고 감탄이었고 동시에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한 감정, 바로 오해가 제 마음을 다시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준호 씨가 경찰 동료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편한 복장을 입었겠지만 특별한 자리인 만큼 저는 단정한 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식사는 전통 한정식 식당에서 이루어졌고 수십 가지의 반찬들이 상 위에 차려졌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모든 것이 나누어져 있었고 혼자보다는 함께 먹는다는 문화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중반쯤 흐를 무렵 갑자기 제 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심코 먹은 반찬 속에 딱딱한 조각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스위스에서 받은 치아 치료의 레진이 깨졌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그보다는 식탁 위에서 민망하고 난처한 상황이 더 컸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고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상황은 이미 식사의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준호 씨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늘 따뜻한 미소를 짓던 그가 마치 제가 분위기를 망쳤다는 듯한 차가운 시선을 보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 저는 먼저 일어나겠다고 말한 뒤 혼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민폐였나? 혹시 준호 씨도 부담스러워졌을까? 역시 나는 이곳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는 외국인일 뿐일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곳도 나의 자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다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이 담긴 도시락 통과 작은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제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이 없었어요. 걱정했는데 괜찮다고 말해주셨지만 얼굴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제가 느꼈던 차가운 시선은 사실 당황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준호 씨에게 어젯밤 제가 느꼈던 오해와 혼란, 그리고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피아, 한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당황하면 무표정해지고 속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경찰이라 직업상 감정을 자주 억누르다 보니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이 괜찮기를 바랐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 시간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달라도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준호 씨는 제게 한국의 치과 시스템을 소개해주겠다며 함께 치과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치과를 매우 무서워했지만 그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치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결함, 최신식 장비, 빠른 접수 시스템 모든 것이 제가 알던 의료 환경과는 달랐습니다. 진료를 받은 후 저는 더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간단한 레진 수리조차도 몇 주간 예약을 기다려야 했고 비용도 수백 프랑에 달했지만 이곳에서는 당일 진료의 저렴한 가격까지 그 모든 경험이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며 저는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곳이 편하게 느껴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아 씨는 이미 한국의 반쯤은 우리 사람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여 있지 않았고 이곳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과 평화를 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개월의 한국 체류 기간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땅을 밟았을 때 느꼈던 낯설음과 두려움은 이제 어느새 익숙함과 따스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의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길을 걷고 동네 시장에서 친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저는 문득문득 놀라곤 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이 내게 이렇게 편안한 곳이 될 줄은. 그리고 어느 날 준호 씨와 함께 경복궁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결정을 말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지 않으려 해요. 그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당신의 눈빛이 더 이상 떠날 사람의 눈이 아니더라고요.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처음엔 많이 걱정하셨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아버지께는 경찰의 길을 포기하고 먼 나라에서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제 선택이 너무도 극단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서울로 직접 오셔서 제 삶의 모습을 보신 후 두 분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도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온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준호 씨의 도움을 받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동시에 국제경찰협력기관에서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경험, 특히 다문화 사회에서의 경찰,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한국에서도 유의미하게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커뮤니티와 경찰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돕는 역할은 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감탄했던 것은 한국 경찰 조직이 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소규모 커뮤니티 워크숍을 기획했고 몇몇 지역에서는 이를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하겠다는 논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다시금 경찰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유니폼을 입는 직업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만드는 사람. 저는 이제 그것이 진정한 경찰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저는 준호 씨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지금은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의 약혼 소식은 스위스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문화 환경에서의 경찰 협력이라는 주제로 유럽 경찰 아카데미에서 강연 요청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삶은 이제 두 나라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근교의 한 작은 한옥 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양가 가족이 함께 모였고 양국의 전통을 조화롭게 섞은 작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희는 사랑스러운 딸을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딸을 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두 개의 세계를 가진 아이란다. 두 세계가 주는 아름다움을 모두 배우며 자라렴.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과거에 제가 없었다면 이 삶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스위스에서의 경험은 제게 강인함과 책임감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에서의 삶은 균형과 화합,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조용한 카페에서 스위스 언론과의 인터뷰를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두 나라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 문화는 다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진심은 똑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게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기적이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삶의 전환점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빛을 찾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피아의 선택,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름 속에서 피어난 이해와 치유, 여러분에게도 이런 전환점이 있었나요?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이 작은 채널에 큰 날개를 달아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